네,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오늘 낮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좀 북한의 위협 강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대응 수단으로 한반도를 전개를 했다. 그런데 B-1B 전략폭격기가 과거에 전략자산은 그냥 뭐 항공모함이 온다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뭐 B-50 폭격기가 온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전략폭격기 3총사라고 하거든요. B-52, B-2, B-1B 있는데 가장 우수한 가공한 무기가 B-1B인데 이번이 두 번째죠. 지난 4일 화성 14형 첫 번째 1차 시험 발사했을 때 나흘 만에 전개가 됐고요. 이번에는 더 이틀 만에 그 당시 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B-52 전력 폭격기가 전개됐을 때 괌의 기상이 불순해서 이륙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미국도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확장 억제 수단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억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일본에서도 이 폭격기가 출동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위도 경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위도 경도상인데 괌에서 출격을 합니다. 앤더슨 공국에서 출격을 하는데 이것이 북으로 올라오면은 오키나와 일본 방공 식별구역 안을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일본 전투기들이 역시 엄호를 하게 돼서 동해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그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미군 한미 공군이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동해상공으로 해서 태백산맥을 해서 오산으로 해서 다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오키나와를 벗어나면은 이제 포항 근방쯤 오면은 이 카디즈 대한민국 공군 방공 식별구역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략 폭격기 엄호를 한국 공군이 이륙을 해서 엄호를 해서 그래서 오전 시간상으로 보면은 네. 오전에는 자디즈라고 하는데 일본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오니까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떠서 엄호를 한 거고 그것이 경로를 받아서 한국 카디즈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공군이 떠서 한반도 상공에서 위력 시위를 하고 다시 괌으로 돌아간 그런 경로상으로 그런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 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주 초에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 1차 핵실험 때부터 이게 트리거 조항이라 그래서 자동 개입 조항이라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하면은 추가 제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역시 기존에 4일 날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논의가 돼 있는데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가중 처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인데 좀 달라진 현상이 과거에는 중국도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으로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마찬가지로 ICBM급이 아니다. 중거리 IRBM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그래서 그 이면에 물론 토를 안 달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까지 서방이 보는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네. 그게 기재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의 난이도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 러시아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요.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럴 개연성이 크죠.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외교관 추방을 할 것이다라는 설도 나오는데 근제는 북한이 사실은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뭐 원유 공급 중단. 그런데 마침 우리가 과거부터 중국으로부터 모든 90% 이상 이 생명선을 끊으면은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2010년도, 2014년 특히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사실은 이렇게 가공된 석유 제품들, 네. 그러니까 휘발유나 석유 같은 형들, 원유 형태가 아니라 전체 북한이 소비하는 거에 한 30%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역시 북한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북한한테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고 2014년부터는 고위급 인사가 중국 북한 방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유사시에 뭐 나진이나 청진 이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이외에 또 하나 우호 세력, 후경 국가가 하나를 확보하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으면 러시아 쪽으로 숨을 터주는 이런 입장. 마치 자기 1960년대 말에 자기 할아버지가 그 등거리 외교 정책을 하면서 당시 중국과 소련과의 그 어떤 균형 외교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네.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전에는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좀 그 제재 수위를 낮춰가지고 같이 채택하는 그런 방식을 뭐 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어떻게 전망되는 꼭 건가요? 봐야 되겠습니다. 초안을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초안 마련해서 돌리겠죠. 그런데 그 작년 1차 핵실험 때 한 87일인가 걸렸어요. 네. 작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했죠.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근데 한 50 며칠 단축이 됐는데 이 초안 문항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결의안 채택이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보다 낮은 단계의 의장 성명 단계가 있고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인 그 언론 성명이 있습니다. 네. 언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때 46명의 목숨이 숨져갔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실제 우리 연평도 도발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거는 좀 외람된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이해 타산이나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좀 맞아 떨어지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꼭 결의안까지 가기는 좀 세월이 걸리더라도 당장 시급한 거는 그 안보리 차원에서 규탄 성명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내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라도 규탄 성명이 특히 우리가 주도를 해서 규탄 성명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안이 당장 채택되지 않더라도 규탄 성명이 나오는 그 의미를 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요. 이 미사일 도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의 독자 대북 제재안 마련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독자 제재는 우리 이른바 굉장히 일반인들 모르는 여러 가지 숨은 함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당장에 하면은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추산입니다만 네. 아직 정부로서는 굉장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에 대한 당장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인도주의부를 끊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는 신베를린 구상 원칙하고 어긋나는 거죠. 네.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이른바 한국형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건 역시 우리가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드 배치 논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거래하는 기업의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과의 거래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룹 개념으로 보면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타겟을 삼다 보면은 한중 간의 고려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독자 제재안을 검토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제 제재의 효과는 사실은 지속성입니다. 과거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의 제재를 해봤을 때 파나마라든가 최소 5년 형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몇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 이전 제재가 잘 안 지켜졌다는 의미가 있죠. 네. 결국은 불편함도 참고 견내하지만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사실 각국의 속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속성이 없고 그러니 그 와중에 역설적으로 북한은 다시 도발하면 다시 제재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검토하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계속 ICBM 도발을 이어가는 걸 보면 북한의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미국과 직접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궁극적 목적은 북미 수교를 하자라는 거죠. 김기남 그 노동당 선정선동부장,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이 올해 초 평양시 군중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력 보유는 군사 역학 구도를 바꿔놓는 거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좀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기업들 프랜차이즈 갑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질서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한국은 을의 입장으로 보고 우리가 미국과 갑의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이렇게 계속 ICBM급 도발을 하는 궁극적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에 유엔 안보리가 소집될 걸로 보인다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안이 나올지 또는 뭐 규탄 성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